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파트장인 김경환 파트장님 모시고 현재 중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죠. 전인대가 이제 곧 펼쳐지고 전인대 이후에 과연 어떻게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놓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인대가 펼쳐지는데 전인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좀 계실 것 같아요. 상반기 가장 중요한 그 이슈고 또 하반기에 또 이슈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인대는 형식적으로 국가 최고 기구,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 행사가 아니고 국가 행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 행사지만 집권 여당인 공산당이 이미 그 전년도인 가을쯤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것들이나 정책들을 형식적으로 3월에 올려서 이제 정책들 발표를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국가 권력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총리가 나와서 그 국회에서 총리 업무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고, 양회라고도 알려진 건 이제 회의가 2개라서 그런데 정치 원로들이나 또 형식적인 야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 협상회의가 하나가 있고 전국 인민대표라는 전인대가 2가지가 동시에 열리는 이벤트고, 매년 3월 초에 열리는데 이번에 이제 3월 4일이 정치 협상회의 시작되고 3월 5일이 전인대가 시작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년 3월에 하는 거고 3월에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 개막일에 게임의 반의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총리 업무 보고서를 저희가 파악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거시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정책들을 이번에 비공개지만 국회에서 입안을 시켜서 이제 통과시킬지가 되게 중요하고, 뭐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가 사실상 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책 주안점을 두는지를 보시는 게 전인대를 보시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작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의 거의 반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복을 하는데 중국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고, 또 그거에 앞서서 올해 연간의 이제 거시정책의 그림들에서 이제 어떤 목표치들이 제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대회에서 제시하는 거는 5년짜리도 있고, 뭐 14차 5개년 계획이나 혹은 최근에 뭐 초장기 계획 10년짜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그 정책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라서 올해 1년만 놓고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제일 열심히 할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뭐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목표를 제시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라보는 단기적인 어떤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죠. 지난번 당대회 때 안정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경제공작회의 때. 경제공작회의 때? 12월에. 네네. 그래서 안정,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안정, 그리고 다양한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기조를 그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안정이 키워드고,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올해 목표 자체가 안정을 어떻게 이룰 거냐인데, 작년에 수출하고 부동산이 좋았는데 이제 수출 부동산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정점 지났고요. 그래서 내수 안정이 핵심일 거고, 1, 2월 달에 이미 지방 30개성이 지방 전인대를 열게 되는데, 지방 전인대에서 이미 키워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총리가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뭐다라고 제시하는 게 있고, 좀 내용을 말씀을 좀 예상을 드리면, 일단은 총리 업무 보고서를 거의 뭐 1시간 반 가까이 읽어요. 근데 이제 작년을 회고를 하고 올해를 이제 프리뷰를 하게 되는데, 성장 목표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 매년 이래저래 보시지만 올해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팬데믹 3년 차기 때문에 베이스가 다 사라져서 이제 진짜로 2019년과 유사한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전에 6% 제시하고 뭐 몇 프로 제시하던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8.1%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2년 평균은 4.2% 정도였고, 올해 목표치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올해 저희 예상은 5% 아니면 5.5% 이 차이가 좀 큰데요. 저는 5.5%로 좀 상단을 높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5.5를 제시할 거고, 1% 성장당 고용이 200만 명 정도 책임을 지는데 1000만 명이냐 1100만 명 신규 고용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5%에 만약에 뭐 1100만 명 제시를 하면 부양책 세게 하겠네로 보시는 거고, 5%고 뭐 1000만 명 이하로 제시를 하면 이건 소극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총리 업무 보고서에 처음 얘기가 되는 거고,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고 물가 목표도 비슷한데,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특별 국채 발행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 목표를 되게 세게 잡고 있는데,
특별국채라 하면 2년 전 팬데믹 때 그 본인들이 1조 위안은 한화로 이제 190조 원이 됐네요. 벌써 한화 190조 원을 이제 추경으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재연장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각 부처별로 이제 산업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고 총리가 마지막에 올해 중요한 미션들 제시를 하는 게 뭔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상까지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 확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확대가 최우선 미션으로 제시가 돼서 이제 알고 계시는 전통 인프라나 신형 인프라라 하면 5G나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나 AI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좀 신형 인프라 관련된 투자, 그리고 플러스 신재생 관련된 투자도 어떻게 힘을 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두 가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해 서비스업 이제 촉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월 18일날 그 서비스업 촉진 얘기 나오면서 메이투안이 막 갑자기 급락을 하고 막 플랫폼 업체들 희생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오해로 보고요.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플랫폼을 타겟팅한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너무 나빠서 서비스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의 일부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이번에 얼마나 또 촉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플러스 연결해서 보실 수밖에 없는 게, 방역을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으로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죽어도.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런 그 힌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치료제 승인이나 서비스업 촉진 발전 얘기하면서 제발 좀 정교하게 방역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서비스업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도 중국의 이번에 리오프닝 섹터들의 좀 시사점이 있을 걸로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마지막으로, 보장성 주택이라고 이제 우리로 치면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건데, 중국이 주택 공급을 이번에 좀 많이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재고도 많다는데 무슨 공급을 또 확대하냐 이렇게 보시지만, 불균형하고 양극화가 문제라서 주택 공급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240만 호 정도 임대주택 지금 공개를 했는데 힘을 굉장히 실어주고 있어서 그 관련 정책도 이번 전인대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철강화학 기계 시클리컬 수요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연착륙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스테이트 주별로 먼저 이 전체 연방 모임하기 전에 모임은 게 이제 지방 성 당대회를 전인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전인대는 그 연방에 그걸 하는 거죠. 중앙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힌트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합산해서 좀 추리는 게 이번에 하는 전반적인 전인대가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경기 상황에서 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 소비가 완전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미크론 나왔을 때 제로 코로나 하면 진짜 이건 재앙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미크론 터지면서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동향이고 방향인데, 이것까지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는, 소비 쪽에서의 그 감소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풀긴 풀건데, 그래도 여지껏 얼마 전에 어디 뭐 마치 우리 미국의 보건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건 전염병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로 코로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계속 밀어붙여서 오미크론 본토 상륙하면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중난사 원장이 얘기한 걸 텐데, 본인들 끝까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제일 늦게 졸업한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한 그거잖아요. 지금 저희처럼 아예 그냥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방역을 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저렇게 유지하다 보면 경기 회복 제일 늦어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그거 걱정하시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화끈하게 뭐 이렇게 한번 더 걸리고 가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잘못 자기가 메시지 궤도를 했다가 완전히 중국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아마 올해 중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는 단어도 등장은 안 할 겁니다. 다만
중국의 제가 이제 그냥 스타일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복선을 까는 것들은 보여요, 이미.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애들인데, 지금 최근에 그 팍스로비드 승인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 촉진책 그 정책 그 글을 저희가 원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작년에 그 서비스 방역 얘기하는 거랑 올해 하는 거랑 많이 톤다운 됐어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관료들에게 달렸죠. 네. 말은 저렇게 해놓고 관료들만 머리 아프게 애매모호하게 해버리면 당연히 그러면 그냥 여전히 빡세게 한번 막자라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성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엔 역으로 그 무식하게 방역해서 정말 셧다운 시켜버리고 봉쇄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면 네. 역으로 너한테 책임 물겠어라고 가버리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제 좀 팔로우를 해야겠지만 아마 뭐 제로 코로나 강도가 작년이 100이었다면 실제 저는 반절 정도까지도 실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건 소비 심리하고 서비스업인데 네. 그쪽이 최소한 반절 이상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를 2분기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유지, 실제 행동은 실제 30억 명 정도 이제 그 30억 횟수 정도 이제 백신 접종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물백신 추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 위중증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확진자는 조금 늘어나는 걸 일부 감안을 하면서 어설프지만 완화를 중국식 완화를 2분기부터 좀 시작한다. 특히 저는 전인대 이후로 보는데요. 그래서 조금 중국의 리오프닝 섹터들이 홍콩이 이미 EPS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걔네 주가 움직이는 걸 바로미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베팅을 쓸 리오프닝 관련해서 하셔도 된다는 게 최근 생각입니다. 그 지금 소비 관련해서 과연 풀릴 것이냐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공동부유라는 기조 속에서 소비 심리를 확대를 하려면 여전히 빅테크를 풀어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다 뺏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서민들 우리 하던 그 장사를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메이투안, 네. DMP, 네. 그 이런 데다 그 수수료 안 뜯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은 사실은 뭐 그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빅테크도 이제 조금 풀어주고 소비 심리도 같이 풀어주고 같이 뭐 이렇게 가면 제일 모양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메시지를 중복해서 이중 메시지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애둘러서 하는 얘기가 1월 달에도 그 플랫폼 경제 건전 발전 방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로 자꾸 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서비스업의 중요도까지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제 그 18일 날 그 저기 뭐야 서비스업 촉진 방안 나오고서 하도 주가 급락을 하니까 그 경제일보란 관영 언론에서 이제 결국에 정부의 입인데 오해가 크다. 니네 오버하지 말아라. 너무 잘못 해석했다. 네. 그 엄청 그 긴 문장에서 일부일 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일률적으로 희생시켜서 뭐든지 수수료 이렇게 쳐버리고 그렇게 마진 다 지금보다 더 줄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아니라는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 반응이 과도했다고 저도 보는 입장이고, 왜냐면 제가 원문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그것만 공포만 이제 극대화돼서 그런 느낌이라서 주가는 결국엔 그 부분만큼 돌려놓을 걸로 보고요. 아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역 완화 타이밍을 좀 놓쳐서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인정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계속 보여지는 건 강제라고는 안 하지만 플랫폼 애들의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걸로 보이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미 주가는 마진이 까있는 부분만큼 이미 다 그거 이상으로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바로 안 된다는 게 제일 아쉽고요. 근데 저는 시간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차피 개별 기업들이 이제 이 환경 하에서 계속 마진 남기냐면 확인이 되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뭐 모든 기업이 다 EPS 증가율이 지금 여기서 더 둔화되는 그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묶어서 투자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지만 개별적으로 모아서 볼 수 있는 뭐 게임이 됐건 전자생 거래가 됐건 좀 이제 문어발식으로 말고 특정 일부 이제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들 발굴하는 투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조금 그래도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관련해서도 전인대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1차적인 목표 달성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표시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예를 들어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업들과 정책들은 분명히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공동부유라는 틀거리가 살아있는 이 환경에서 그리고 이번 4, 4분기 어디야 그 알리바바 네, 실적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곤두박질을 쳤는데 네, 4분기 실적. 예, 네.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마진 많이 남기면 이거 미운 털 박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어쩔 수 없어 작은 마진으로 끌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홍콩의 중요한 기업들 그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더라도 그러면 홍콩 쪽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매력은 이미 생겼고 생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무 커지기 시작했는데 가격 매력은 가격 매력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긴 기간 1년이나 2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는 계속 저점 갱신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도 지금도 저점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몇몇 분들은 얘기하듯이 작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 홍콩보다는 본토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빅테크들 주가와 실적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이쪽 홍콩 항생이나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다. 만약 1분기에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좋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많이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맞고 맞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저는 매집하듯이 분할 매수보다는 그냥 쇼텀하게 6개월 트레이딩 바이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물론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이제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민한 문제지만 저는 짧게 치고 나오는 형태 특히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저는 올해 EPS 증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홍콩을 사는 전략도 올해 짧게 봤을 때 1년 괜찮게 보는데 그 본토로 넘어가는 장기 그림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본토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많이 짜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데 홍콩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사주사는 거나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단지 빠져서라기 개념보다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국의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저점이 왔고 추정치가 과거 대비 낙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4분기까지는 나쁘겠죠. 근데 이제 올해 1, 2분기를 바라봤을 때는 추정치를 생각보다 더 많이 깠다든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그 플랫폼 기업들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홍콩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에요. 물론 플랫폼이 앞으로 주도주가 계속 될 거다 장기적으로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애들을 규제나 무슨 뭐 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막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시장 걔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 차지해 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중국은 잘하면 막을 수도 있겠네. 뭐 다른 기업들을 생선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 이런 의문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얘기하기를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게 외국계 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 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했다면 벌써 날아갈 수도 있다. 진짜 죽여놨을 수 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매력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덜 완전히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좋은 기업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에 들어왔는데 작년 말쯤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규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거는 뭐 뭔가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저희가 1, 2월 자료부터 조금 홍콩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냥 하반기 내내 저는 그냥 본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단기 전략이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다는 의견이 최근 1, 2월에 이제 의견인 거고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 펀드 매니저 중에 되게 유명한 분 한 분이 칼럼 써서 중국 플랫폼 기업은 그냥 유틸리티 같이 봐야 된다. 사회 봉사하고 성숙 단계를 넘어서서 트래픽 베이스로 이제 했고, 뭐 말 그대로 이제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그래서 유틸리티로 봐야 해. 그 멀티플 줘야 해.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버지 너무 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막 부동산 얘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키워주는 산업. 그래서 이제 얘기한 아까 뭐 과창판에 들어가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그런 쪽이 그 A군. 그리고 B군은 약간 성숙 단계로 왔고 과잉 우려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제 이런 신재생 쪽 얘기를 하고, C군이 뭐 산업 인프라에 가까운 기초 인프라에 가까운 SOC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플랫폼을 그렇게 보는 펀드 매니저도 있어요. 네. 심하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틸리티 PBR을 받고 PER을 꼭 그런 거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사회 기본적인 망처럼 그렇게 얘기를 과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뭐 한 입을 두 말 할 수 없는데 1월 달에 나온 그 플랫폼 그 건전 발전 방안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좀 찾아보시면 내용 자체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고 플랫폼 경제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규격 하에서만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규격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은 본인이 어떤 권위적이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르면서 과한 걸 항상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중국도 중국 스타일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한 거고, 세팅한 다음에는 그래도 또 조금 내버려 두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벌금을 때리고 뭐 이렇게 미세 조정은 하지만 작년같이 그렇게 천지개벽하는 식으로 없던 정책들이 막 쏟아지는 정말 막 이를 악물고 쏟아내는 것처럼 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테마나 개별 종목으로서 홍콩에서 플랫폼을 보시는 건 맞고, 예전처럼 저희가 무슨 뭐 골든 드래곤 지수를 투자하고 K의 ETF를 투자하듯이 막 한 계란판에 저희가 모아 있는 형태로 가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는 거 다 아시니까, 그게 싸더라도 이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오해를 걷고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신중한 낙관에서 일부 이제 분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게 얘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중국 나쁜 얘기 드리는 건 진짜 쉽거든요. 저 진짜 1000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쉬워요. 부동산 얘기, 아마 제가 중국 얘기를 나쁘게 하려면, 부동산을 정말 공포를 드리려면,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지표가 있죠. 정말 지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가성비가 온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무조건 사라는 거라기보다, 그래도 근거 쪽에서 개선되는 것들도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시고, 중국 수뇌부 관점에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 투자하신 경우에 중국 수뇌부 생각에서 좀 보시고, 정책 원문들을 조금 저희가 이렇게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원문을 붙여놓고 좀 번역을 해드리는 게, 얘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맨날 하는 패턴이구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보시면 국내 언론보다 그런 쪽에서 조금 따라가시길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금리를 내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몇 번 금리를 내리면서 1분기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양 조치를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번에 취하고 있는 부양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 과거에 비해? 부양이요? 그러니까 아마 고정 투자 같은 거 기준으로는 2015, 16년 이후에 가장 강한 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인프라 투자나 앞으로 제조업 투자 보시면 상당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강도로 보면 팬데믹의 한 80% 정도 수준, 2020년에 급하게 했던 정책의 이제 80% 정도 수준인데, 올해 경기가 연간 중국 경제 5.4% 정도 저희 성장 예상하는데 그거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요. 경기가 작년 2분기 고점으로 지금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1분기에 바닥하긴 할 수 있는, 그리고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국 지표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 바닥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중국에 관련된 선행 지표들은 3개월째 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1분기에 이제 바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좀 믿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부동산도 좀 돌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부동산 심리도 도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저희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선행지표에 선행지표가 있는데 선행지표는 부동산에서 중국에서 주택거래예요. 주택거래 면적. 저희 제가 발간한 3월달 중국 당장 믿을 건 투자 사이클이라는 월보를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주택거래가 1, 2월달까지도 상당히 나빠 보이는데 주택거래에 선행하는 지표가 70대 대도시 전월비 가격 상승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 지표인데요. 가격 지표가 12월하고 1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가격이. 즉 70개 대도시 중에서 가격 상승 도시수와 하락 도시수 비율을 저희가 보는데요. 네. 12월하고 1월 달에 1년 만에 이제 상승 도시수가 전월비 해서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보통 그 지표의 2, 3개월 안에 주택 거래, 즉 분양 시장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 거래 바닥 찍어야 신규 착공, 뭐 토지 거래, 건설 줄줄줄줄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표들이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맨 앞단에 있는 지표들이 12월, 1월에 바닥을 쳤고 나머지 이제 그 디벨로퍼 관련해서 헝다 같은 애들의 이제 파이낸싱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게 너무 가팔랐는데 현재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브레이크가 이제 하단에서 좀 멈춰서 박스에 이제 갇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는 2분기 특히 3, 4월 정도 지표에는 충분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추가로 만약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땐 상황이 조금 심각한 거라고 심각한 거죠. 네, 심각한 거죠. 제가 보는 지표들이 이제 선행 지표는 뭐 2달 꼴랑이야 2-3달 이제 올라온 거지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여기서 더 푸시 안 해. 혹은 금리 인하 좀 했는데 요거 갖고 부족해서 앞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중국에서 부동산주를 사시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실제로 내수 영향이 크니까 사실 수 있는 주식이 더 줄어드는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희가 신속하게 업데이트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는 1분기까지가 제일 나빠 보인다. 2분기는 여기서 더 안 나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 쪽에서 투자 심리가 돌지 않으면은 다른 게 돌아도 그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어렵죠. 네, 어렵죠. 아무리 뭐 인프라 투자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저희 촬영하는 28일 현재 뭐 그 현건기나 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전신 그러니까 굴삭기 이런 관련주들이 국내도 좋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015년이 중국 굴삭기나 이런 인프라 관련된 가장 강한 사이클이 저점이었었고 지금이 중국 인프라 관련된 대저점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역사적인 신저가 왔기 때문에 앞에 저희가 보는 선행 지표들은 이미 돌아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인프라 투자는 세게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최근 3월 자료부터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제는 부동산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지금 돈도 많이 풀었고 그리고 돈을 푼 게 공동부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살려주는 거지 뭐 얼마나 부스팅할지는 잘 모르겠고 부스팅하는 업종은 인프라다. 인프라는 확실히 부스팅을 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가 아까 전통 인프라도 있고 신형 인프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스팅을 많이 할 거니까 여기와 연관된 기업들은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니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가 신재생 진짜 미친 듯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빠질 때도 거칠게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재생이나 이런 쪽은 전통 인프라는 가격이 뭐 국유기업이나 이런 쪽은 워낙 낮아서 이거는 뭐 손해봐도 사도 돼 하는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신용은 워낙 이 변동성도 크고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뭐 전통 신형 에너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중국도 실제로 지금 12월부터 보면은 크게 이 세 분야가 그냥 순환매를 계속해요. 근데 그 순환매를 저희가 정확히 살 수 있는 주식이 딱히 없는데 다 겹치는 건 없고 그냥 CSI 300이 제일 많이 겹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은 상반기는 좀 시클리컬에 가까운 주식 플러스 테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테크는 상반기에 좀 좋게 보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끌었던 중국의 성장주들 지금 뭐 대표적 신재생이 되고 전기차가 되는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플레이는 3분기 넘어서가 좀 맞지 않을까. 지금 비록 급락을 했지만 사실은 투자 심리 구축이 돼서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하반기에 다시 작년처럼 가려면 좀 하반기는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그냥 복잡하면 CSI 300 지수 사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시클리컬에 좀 가깝고 국내로 치면은 철강 화학이나 기계 반도체 정도가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우도 반도체는 꼭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도 좀 따로 고르게 복잡하시면 스타 50 지수, 과창판 지수 사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1분기에 이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중국 투자 관련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뭐 지금 저희도 1, 2월에 계속 틀렸고 2월 효과도 제한이 됐는데 3월 전인대 끝난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천지개벽하게 그렇게 다음날 정책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스며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은 지금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물론 이제 기대하셨다 실망이 이미 더 크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분은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월 전인대부터 해서 3, 4, 5월 달에 이제 중국의 지표 개선이나 또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서 12월 고점 대비 거래 대금이 좀 50% 빠졌고 성장주도 거의 60% 가까이 거래 대금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지구는 확연히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완만한 회복 쪽으로 보시면서 중국 시황을 조금 그래도 이제는 좀 신중한 낙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게 뭐 저희의 권고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파트장이신 김경환 애널리스트 모시고 파트장님 모시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고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 이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가격 매력도 분명히 커진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전인대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김경환 센터장님께 파트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